(2025년) 인류는 메가톤급 초대형 로봇 예거를 창조해 지구를 위협하는 우주 괴물에 맞서 싸웁니다. 영화 속 설정은 2017년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세계적인 IT 기업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거대 로봇을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된 거죠. 그는 SNS를 통해 한국의 로봇 기술 덕분에 로봇 조종사가 될 수 있었다며 극찬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극찬을 받았던 메소드는 놀랍게도 한국 연구진의 작품입니다. 높이 4m에 무게는 1.6톤. 조종사가 탑승해 자유자재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죠. 사람이 조종하는 거대 이족 보행 로봇은 로봇 과학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메소드는 세계의 보행 로봇 중 압도적으로 큰 크기를 자랑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로봇을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반신은 HMI, 즉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 스틱 형태의 조종기가 탑승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거대 로봇은 메소드가 처음은 아닙니다. 최초의 탑승형 로봇은 2012년 일본에서 개발된 전투 로봇 쿠라타스. 하지만 이는 4개의 바퀴를 이용해 움직이는 것으로 이족 보행 로봇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전투용 로봇 마크2가 등장. 쿠라타스에게 결투를 신청하기도 했죠. 이는 최초의 거대 로봇 결투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마크2 역시 메소드처럼 2다리로 걷지를 못했죠. 메소드는 1톤이 넘어가는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1.6톤의 거대한 금속 골격이 걸음을 내디디면 바닥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지는데요. 메소드는 향후 건설 현장에 투입되거나 구명이나 수색, 원전 사고 지역 등 각종 재난 현장의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19세기 인도를 시작으로 러시아, 유럽, 영국 그리고 동아시아로 콜레라가 전파되면서 전 세계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망률이 최고 70%에 육박하는 콜레라. 한 번 발병되면 열흘 안에 수천 명 이상이 죽어나갔는데 조선시대 백성들 역시 콜레라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명 중 1명이 콜레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당시 조선왕조실록 순조 21년 8월 22일자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이름도 모를 괴질이 서쪽 변방에서 발생하여 도성에 번지고 여러 도에 만연하였다. 옛날에 처방에도 없어 의원들이 증세를 알 수 없다. 특히 콜레라는 런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골목당 100만 명 이상 인구의 배설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우물물이 되었던 19세기 런던. 위생 개념이 없던 당시에 콜레라는 대표적 순위성 질환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매연이 심한 도시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많은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 퍼지는 독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때 다른 의견을 제기한 단 한 사람, 존 스노우. 그는 하수를 버리는 곳과 인접한 상수도 시설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렸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가장 최초의 역학조사였던 것. 이후 스노우 박사는 보건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며
런던을 공포에 빠뜨린 콜레라균을 종식시켰다. 유레카! 3D 프린팅 소재를 연구하는 곳. 여러 대의 3D 프린터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구진의 시선 앞에 놓인 이 물건들은 평범하면서도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건축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소재. 그 중에서도 세계와의 차별점은 저희 전통 소재를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전통 소재에서는 어떤 거가 있느냐? 그랬을 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나무, 흙, 돌, 접착제 이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나무와 흙을 먼저 연구하고 있습니다. 흙과 나무가 3D 프린터의 필라멘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보통 3D 프린터의 필라멘트 소재는 플라스틱 합성 수지나 아크릴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의 활용 가치가 확대되면서 친환경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 응용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3D 프린팅 기술과 한옥 구조물을 접목하며 한옥 설계에 사용되는 소재에 주목한 것인데요. 황토가루와 석회가루를 일정 비율로 섞어 점토 형태로 만든 소재를 3D 프린터에 장착하니 노즐 끝에서 흑빛을 띠는 레이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3D 프린터는 황토된 건축 소재를 신속하고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병 안에 담겨있는 가루들은 나무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편백나무 분말과 옥수수에서 추출한 생분해 소재, PLA를 혼합한 다음 사출기에 넣는데요. 열과 압력을 거친 가루 소재는 나무 필라멘트로 형성돼 나옵니다. (3D) 프린터용 친환경 필라멘트들, 편백나무, 옥수수, 계피, 황토로 만든 이 소재들은 미래형 한옥 건축의 가능성을 한층 넓혀줄 것입니다. 한옥이라는 우리의 전통 가옥을 현대적 기술로 구현하려는 노력.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한옥의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구조,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생각한 선조들의 지혜가 지금의 기술을 통해 널리 상용화되는 그날까지 연구진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3D 프린터로 지은 한옥, 그곳에서 살 날이 사뭇 기대가 되네요. 유레카! 수많은 실험 도구들과 시료로 빼곡한 공간. 이 속에 남기달 박사와 한옥규 박사의 손에서 복원된 이 세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전통의 정체가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명유입니다. 명유란 들기름을 가공한 것으로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됐던 천연 코팅제입니다. 주로 단청이나 기둥, 목조 건축물의 소재나 색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속에서 선조들은 우리나라만의 유칠 기법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명유라는 이름과 제조 방법은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 현대에 들어와 완전히 잊혀져 버렸죠. 전통 방식의 명유를 재현하며 연구진이 발견한 또 다른 문제점은 명유의 색이었습니다. 촉매인 황단과 무명석을 넣자 점점 검게 변하는 들기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여과 촉매는 명유의 건조성, 밀착성, 내우성 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이지만 투명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색을 변질시키고 번거로운 후처리 과정이 필요한 촉매를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촉매 없이 명유를 만드는 방법으로 남기달 박사가 착안한 건 산소입니다. 순수한 산소와 100도씨 이상의 열, 그리고 들기름만으로 명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정 기준의 온도와 산소 조건에 다다르면 기름의 색이 잠시 붉어지다가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때가 바로 들기름에서 명유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촉매가 필요 없는 명유 제조법은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연구팀은 이 같은 산소 열 중합 반응을 통해 명유를 생산하기 위한 과학적 체계를 정립한 것입니다. 전통의 기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이렇게 21세기 명유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명유의 기능은 수백 년간 사용되어 온 증거를 통해 이미 입증됐으니 우리가 사용할 일만 남았는데요. 이 친환경 코팅제는 문화재 복원 분야부터 인테리어,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통 기술은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유레카! 한강 하구는 수십 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사람의 접근이 통제된 지역이라 생태계 훼손이 안 된 거의 유일한 자연 하구. 소금의 농도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어류와 생물들이 서식하는 기수역이다. 이곳엔 한강과 서해바다를 오고 가는 회귀성 어류들이 많으며 이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이 회유한 어종들이 왜 여기까지 올라올까요? 대부분 산란 또는 일정하게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찾습니다. 그러려면 먹이가 많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산란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 장항습지를 비롯해서 이쪽 한강변은 습지가 많이 발달해 있죠. 특히나 이 버드나무 습지 밑에 있는 물골이라든지 또는 갈대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산란지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류들과 생물들로 생명력이 넘치는 한강 하구. 이는 이를 먹이로 삼는 새들과 야생동물들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모여들게 했다. 또 민물과 짠물이 오가는 지역에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거대한 습지가 형성됐는데 한강 하구가 생태계의 보고로 꼽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하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장항습지 때문이다. 우리나라 큰 강 4대강 중에서 유일하게 하구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자연 하구라고 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아주 그 자연성이 높은 하구, 이런 하구로서는 이 한강 하구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나머지 하구들은 다 막혔고요. 한강 하류의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사이에 위치한 장항습지. 한강변을 따라 다양한 습지가 관찰되고 있지만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이는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다. 유레카!
호텔을 찾은 투숙객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호텔일까? 非常にここのホテルに関しては特にラグーナテンボスというテーマパーク、ラグナシアというテーマパークに併設しているホテルという特徴もありますので、より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性が強い変なホテルになっています。 사람 대신 로봇들이 일한다는 일본의 호텔. ここのホテルでも人の従業員というのは働いておりまして、私たちこのホテル100室に対して従業員が8名で運営をしております。 ロボットに関しては9種類のロボット120体が活躍しています。 2015년 하우스텐보스에서 문을 연 헨나 호텔은 세계 최초의 로봇 호텔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곳이다. 태양열과 수소 에너지로 전력을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이 호텔. 심지어 사람 직원보다 로봇 직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권의 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은 리더기에 계신 후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まずご予約のお名前を元にチェックイン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客様の情報は事前に予約をしていただいた段階で、我々のシステムと連携をしておりますので、お名前を入力をしていただくことでお客様の情報が表示されまして、間違いがなければその宿泊台帳ですね、タブレットにお名前のサインをしていただいてチェックインが完了というような非常に簡単なプロセスになっております。 호텔의 모든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다. テレビをつけて。 사람 직원이 하던 모든 일은 로봇들이 대신해 처리하고 있다. 외관의 유리 청소나 복도의 카펫 청소 역시 사람이 아닌 로봇이 담당한다. 로봇이 운영하고 로봇이 관리하는 호텔. 기계 로봇을 활용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서비스 인력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객실료를 낮추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사람이 없이 자동차가 주행을 하고 무인 택배로 물품이 배달되는 세상. 그리고 사람이 없이도 이 거대한 호텔이 운영되고 있다. 기계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가능해진 결과다. 유레카! 하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게는 동해 주요 수산자원으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일본에 전량 수출됐고 어민들에겐 큰 부를 안겨줬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에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요가 적어지자 바닷속은 온통 성게 천지가 됐고 자기 체중의 5% 이상을 먹어치우는 놀라운 먹성과 강한 번식력으로 이제는 바다 갯녹음 현상의 주범으로 꼽히며 곳곳에 피해를 주고 있다. 갯녹음 현상은 다른 말로 백화 현상 또는 바다 사막화라고도 부른다. 말 그대로 푸르러야 할 바다가 사막이 되고 하얗게 변해 바다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연안의 수온 상승, 환경 오염, 해조류를 먹는 동물들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백화 현상으로 황폐해진 바다 속에는 바다 생태 교란의 주범이라 불리는 성게와 불가사리만 눈에 띌 뿐 해초나 물고기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난 2014년 무인 항공기를 통해 정밀 조사한 결과 동해 연안 안반의 62%에서 갯녹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갯녹음 면적이 매년 1200헥타르씩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레카! 현대인의 약 30%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 자신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계의 발달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웠고 선택이 필요했다. 그리고 기계와의 공존을 선택했다. 그렇게 등장한 새로운 기계, 바로 인간 공존형 로봇이다.これまでの産業ロボットといいますのは、完全に人と分離して、作業をするという形で使われ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人共存型ロボットというのは、そういう安全柵のような柵で囲まれていなくて、柵の外にロボットが出ていって、もう人と直接隣り合って作業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ロボットのことを人共存型ロボットと言います。AI와 로봇의 발달로 사라질 직업군이 늘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등장한 인간 공존형 로봇. 기존의 자동화 로봇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やはりこれまでの産業ロボットというのは必ず安全策で人と分離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設置する際にもですね、非常にたくさんの場所、大きな場所を取ってしまうと。そういうことからですね、また作業の工程もですね、前後前の工程、後の工程との間に必ず柵が入るということで、連続したラインの中でロボットを導入しようとした際に、これまでのラインの状況を変更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ロボットを入れるために、ラインを変え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たくさんの手間とお金と、時間がかか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人共存型ロボットの場合は、従来人が作業していたその場所にそのまま、スポット入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ラインを変更する必要が全くない、前後の工程のつなぎも基本的にはそのままで使える、そういったメリットが、お客様にですね、評価いただいてですね、導入が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思っています。 로봇 작업 중 사람이 일정 거리 근처에 진입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멈추도록 설계된 인간 공존형 로봇. 로봇은 자체 센서로 사람의 접근 여부를 감지하고 사람과 접촉할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작업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개념이다. 로봇이 정말 우리 일자리를 대처했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라고 걱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봇과 인간이 분업화되는 사회, 그리고 그 분업을 통해서 협업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세상은 변하고 있다. 기계 문명은 이제 4차 산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섰다.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인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국내에서도 불어오고 있다.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어린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코딩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저희 블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가로등을 만든다 했을 때 저희의 빛 센서 블록과 LED 블록을 이용해서 낮이 되면은 이제 꺼지고 밤이 되면 켜지는 그런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딩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코딩에 익숙해지기 쉽도록 코딩 장난감을 만들고 있다. 장난감을 통해 사물의 움직임, 기계의 제어 방식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는 이쪽 문장을 타고요. 터치 센서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쪽 문장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를 눌렀을 때 앞으로 갔다가 좌회전을 해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스톱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누르지 않을 때는 스톱을 했다가 누르게 되면 앞으로 갔다가 예, 꼭 필요하고요. 그 코딩이라는 이제 언어가 이제 영국에서는 제2의 외국어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언어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영국이나 미국, 뭐 심지어 중국까지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학교나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이걸 또 배워야 돼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 이제 2달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배우는 것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더 심화된 코딩 학습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정말 미래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의 열풍, 그 기반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런 기계들로 가득 차 있고 기계를 잘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은 지금의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필수로 자리 잡았다.